자, 오늘은 이제 우리 마포중학교 주제선택 청소년 시사 경제 금융 수업 4기 수업의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정도 되나요?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코비드19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이 신종 질병에 의해서 지금 많은 어떤 삶의 변화가 와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잘 다니지 못하고 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되어서 여러분들 뭐 노래방, PC방 또 뭐 좋아하는 운동도 하러 어디 실내 장소 갈 수도 없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교류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이런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제가 교직에 나오고 나서 이렇게 거의 뭐 1년이 다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처음이겠지만 이런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인류가 전염병을 어떻게 겪어왔고 또 그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염병의 역사라는 주제로 이제 수업을 준비해 봤고요. 수업은 그 두 편으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수업만 듣고 다음 시간에 이제 2편까지 수업을 듣고 나면은 퀴즈를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 점수에 따라서 제가 출석을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염병의 역사 1편과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될 2편을 모두 다 잘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쉽게 내진 않았어요. 자, 먼저 전염병의 역사 1편. 자, 전염병의 정의부터 한번 보죠. 자, 전염병이라는 거는 감염성 질환의 이제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병원체라는 거는 병원이라는 거는 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물체가 병원체겠죠, 그렇죠? 병의 원인이 되는 매개체가 그 이제 이 살아가는 대상자를 숙주라 그럽니다. 숙주에서 이제 A라는 숙주에서 또 B라는 또 C라는 다른 숙주로 옮겨 다니면서 발생하는 병을 갖다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돌림병이라고도 하고 또 유행병이라고도 하는 거죠.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 이 동물에서 저 동물, 숙주에서 숙주로 옮겨 다니며 발생하는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세 분의 사람이 보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밝혀내는데 인류사적으로 대단히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이분이 레이번 훅이라는 분입니다. 레이번 훅, 안톤 판 레이번 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네덜란드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뭘 발견하신 분이냐면 인류 최초로 현미경을 발명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 참 대단한 게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었어요. 장사하는 무역상이었는데 과학을 되게 좋아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병이라든지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주 미세한 세계를 내가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현미경을 이제 개발해냈고 그걸 통해서 세균, 박테리아, 즉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이 레이번 훅입니다. 이제 레이번 훅은 세균을 발견하는 현미경을 개발하긴 했지만 사실 어떤 세균이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확인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냥 세균이라는 존재가 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매우 미세한 어떤 존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들로 인해서 요걸 이제 확인한 사람이 레이번 훅입니다. 두 번째 계신 이분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우유 이름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루이 파스테르란 분인데요. 파스테르. 자, 이 양반은 뭐한 양반이냐? 이 양반은 그 프랑스 사람인데 1800년대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레이번 훅이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세균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정하고 그걸 입증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번훅이 세균을 발견했다면 파스테르는 병의 원인이 세균일 수 있다, 즉 병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세균일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해낸 사람인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있는 이분은 로베르트 코흐라는 분인데 독일의 이제 의학자입니다. 이 양반은 그럼 뭘 발견했냐? 이 양반은 실제로 각종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 세균이 뭔지를 여러 가지 세균을 규명해냈어요. 결핵을 일으키는 결핵균이라든지 또 콜레라를 일으키는 콜레라균이라든지 단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균들을 발견해냈고 요 질병은 이 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핵이란 병에 많이 걸려 있었는데 결핵균을 일으키는 이제 결핵을 일으키는 균이 결핵균이라는 걸 발견해낸 공로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런 레이번훅이나 파스테르나 코흐 같은 여러 학자들의 힘에 힘입어서 이제 인류는 어떤 전염병이 어떤 세균이란 존재로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병원체는 세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종류를 나눠 보자면은 뭐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레이번훅이나 또 파스텔이나 코우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세균, 즉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들인 거죠. 대표적인 게 콜레라라든지 페스트, 결핵 같은 병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병들이 어떤 병인지 이따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말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염병이 있다는 것도 인류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 광견병, 수두, 천연두,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질병들도 다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죠. 여기 의문이 들죠. 선생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어떤 차이인가요? 뭐 일단 둘 간의 크기 차이가 나요. 박테리아가 세균이 일반적으로 좀 더 크고 바이러스가 좀 더 작죠. 얘가 좀 크고 얘가 작은데 단순히 크고 작은 걸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박테리아 즉 세균이라는 거는 숙주가 없이도 즉 이 세균이 어떤 생명체 몸에 들어가서 거기서 번식하지 않아도 땅 속에 있어도 공기 중에 있어도 스스로 생존해 나가는 게 바로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꼭 감염을 일으켜야만 번식하고 증식하고 살아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에 있어도 이 세균 즉 박테리아라는 거는 하나의 엄연한 생명체로 존재하는 게 바로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좀 달라요. 바이러스는 이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정도 단계에 있어서 어딘가 숙주의 몸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장소에 컴퓨터 키보드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 있다 칩시다. 걔가 거기 있으면 걔는 그냥 활동하지 않는 상태, 거의 무생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걔가 선생님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생명체의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증식을 합니다. 그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가면 숙주의 몸속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생명체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 이렇게 다른 거고요. 그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들이 광견병이나 수두나 천연두나 코로나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닌 거에 의해서 일어난 전염병들이 있어요. 기생충 같은 것도 그런 거에 속하겠지만 또 오늘날 인류를 제일 많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말라리아, 모기가 이제 감염의 매개체인 말라리아라든지 아메바성 이질 같은 이런 질병들은 박테리아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닌 원생 생물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감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원생 생물이 사실 뭔지는 선생님도 이제 생명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나도 정확히 이제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그냥 이거 생명체야, 생명체. 근데 이게 세균에 속하지도 않고 바이러스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예요. 아주 하나의 생물체를 원생 생물이라고 그냥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그 중에서 이제 역사상 인류를 괴롭혔던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결핵이라는 병을 봅시다. 결핵, 튜버클로시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이게 로베르트 코흐가 이제 발견했던 결핵균입니다.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을 일으킨 결핵균이고
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으로 전파가 돼요. 결핵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해서 결핵균이 둥둥둥 비말로 가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 A라는 숙주에서 B라는 숙주로 옮겨가게 되면 이제 결핵이 전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결핵은 주로 이제 폐에 많이 증식을 해서 피를 토한다든지 계속해서 기침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옛날에 그래서 이제 결핵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은 폐병이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폐병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참 결핵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냐? 자, 일단 결핵은 미코박테리움이라고 하는 병원균에 의해서 발병이 됩니다. 그냥 결핵이란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이름이 미코박테리움이다라고 이제 알면 되는 거고, 우리 몸에 이제 감염이 되면 감염 시 치즈 모양의 고름 덩어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결핵이란 말 자체가 매질결자의 덩어리 핵자에서 몸의 덩어리를 만든다 해서 결핵이 되는 겁니다. 한때 되게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지만 BCG라고 하는 예방 접종이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아기들한테 이 BCG 예방 접종을 놓고, 또 여러분들 초등학교 가면 또 BCG 예방 접종 한 번 더 놔가지고 이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 결핵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인류가 항상 어떤 감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약을 만들어낸다면 이 병을 일으키는 세균도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개발한 어떤 약제, 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약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힘을 갖춘 세균들을 내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핵균 중에서 이제 지독한 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항생제, 다제,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결핵균들이나 또는 광범위 내성이 생긴 결핵균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라고 하는 약품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 내성이 생긴 결핵균들인데, 이런 결핵균에 의한 결핵에 감염되면은 오늘날에도 70%가 넘는 치사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핵이 뭐 지금은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예방이 된다 해서 결코 이걸 무시하거나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특히 우리처럼 학교 같은 공간에서는 선생님도 설명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도 친구끼리 막 서로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핵이라는 병이 학교 같은 현장에 만약에 퍼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1년마다 반드시 이 엑스레이를 한번 꼭 찍어야 돼요. 찍어서 폐에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결핵이 없을 때만 계속해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찍었는데 결핵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격리돼가지고 결핵이 다 나을 때까지 학교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이었냐면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19세기까지만 해도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런던 시민의 사망 원인의 거의 4분의 1, 25%가 이 폐결핵이었어요. 폐결핵. 자, 이분이 이제 BCG라고 하는 이제 이 결핵 예방 접종을 만드신 분인데, 결핵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들 몸속에 두 가지 이 투약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피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이 피부 아래쪽에 깊숙이 이제 주사를 한 방 놓는 거예요. 놓는데 이걸 놓을 때 이제 약물이 부풀어 오르면서 우리 몸에 동그란 모양의 이런 자국이 남게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결핵 예방 접종을 맞았던 흔적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피내용이고, 요게 이제 자국이 남으니까 자국을 좀 최소한도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발된 게 이 경피용입니다. 경피용을 맞게 되면은 여기 이제 위에 지금 9개, 아래 9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아주 피부 아래 약하게 주사바늘 9개에서 18개 바늘을 통해서 이 예방 접종 액을 넣는데, 경피용을 맞게 되면은 장점이 이제 성인이 됨에 따라서 조금 흔적이 조금 적게 남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피내용이 오히려 더 흔적이 적게 남을 수도 있는데 경피용이 일반적으로 흔적이 좀 작게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왼쪽 팔을 걷어보시면 동그란 자국이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피내용을 맞은 거고, 약간 여러 개 짠짠한 자국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경피용을 맞은 거예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둘 중에 뭘 더 권장하냐면은 이 전통적인 방식인 피내용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피내용으로 맞아야 약물이 얼마나 주입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해요. 경피용은 대충 그냥 때려 넣는 거야, 몸에다가. 그래서 경피용은 별로 권장하지 않고 있고 피내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피내용이 또 가격이 싸요. 피내용을 맞을 거면 보건소 가면 공짜로 접종이 되는데 경피용을 맞을 거면 병원에 가서 또 돈을 따로 내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내용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피내용을 맞았는지 경피용을 맞았는지 있고, 만약에 자국이 없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결핵 예방 접종은 의무 접종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아마 안 맞은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팔을 봤는데 이 피내용이든 경피용이든 이 BCG 결핵 예방 접종 주사 자국이 없다, 접종 자국이 없다면 빨리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서 이 접종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질병, 콜레라라는 질병입니다. 자, 콜레라는 지금 보면 이게 전 세계에 콜레라가 유행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주로 보면은 뭐 남수단, 이라크,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 지역 또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 또 이 중미에 있는 중남미 지역이나 아이티나 도미니카 이런 데 이제 많이 콜레라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국가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위생 상태가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런 지역에서 이제 퍼지는 이 질병이 콜레라예요. 자, 콜레라란 병은 어떤 병이냐? 자, 일단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의 하나예요. 수인성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이 뭐냐? 이 숫자가 물 숫자예요. 이는 원인 인자입니다. 즉 물이 원인이 되는 전염병이 수인성 전염병인데, 뭐 물을 잘못 마셔서 체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 물에 콜레라균이 이제 있는 거예요.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 콜레라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이 콜레라라고 하는 질병은 병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 과정이 되게 좀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흥미롭냐면은, 보통 여러 가지 질병들은 사람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독소가 우리 몸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지, 그치? 열을 아주 발열을 해서 막 열이 39도, 40도까지 막 치솟게 하고, 또 근육통이 발생하고, 막 열은 나는데 몸이 막 추워, 오한이 떨리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을 아프게 만드는 이 질병들이 많은데, 콜레라는 그런 이제 뭐 발열이 난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콜레라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콜레라균이 우리 몸에 이제 위를 지나고 십이지장을 지나서 소장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럼 소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분과 전해질을 소장에는 융털이라는 걸 통해서 흡수를 하는데, 소장에서 수분과 전해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뭐 나트륨, 미네랄 이런 것들을 전해질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이제 나트륨이나 여러분 몸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간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름에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 물만 마신다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소금도 같이 섭취해 줘야 돼요. 그래야 탈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콜레라에 걸리면 콜레라균이 소장 내벽에 침착을 해가지고는 소장이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를 못하게 막는 것뿐만 아니라 소장에서 반대로 수분과 각종 미네랄이 빠져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설사라는 거예요. 환자가 허연 쌀뜨물 같은 설사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배가 아프네, 화장실 가 설사라네, 뭐 장염 걸렸을 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설사가 반복적으로 되면서 결국 환자가 과도한 탈수와 전해질 부족으로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돼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콜레라가. 그럼 콜레라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콜레라도 사실 지금 백신이 나오긴 하는데,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을 맞았을 때 콜레라 예방되는 기간이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맞을 수는 없잖아, 콜레라 백신을. 그래서 콜레라 걸렸을 때 이 콜레라를 갖다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증상을 좀 이렇게 견디게끔만 해주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대식 세포라든지 아니면은 면역 기능들이 그 세균을 이제 사멸시켜서 이겨내게 만들어 줍니다. 이건 뭐 내가 지금 무슨 유사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인체가 그래요. 그래서 콜레라에 걸렸을 때도 경구 수액요법이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냥 콜레라 걸리면은 물과 전해질, 미네랄이 막 계속 빠져나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물과 전해질을 몸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이제 경구 수액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이 설사로 쫙쫙 빠져나가고 전해질이 빠져나가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과 전해질을 몸에다 투입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몸이 견뎌낼 거 아니야. 탈수가 발생하지만 그만큼 또 몸에 채워지니까 그 상태로 버티게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기능들이 콜레라균과 싸워서 이겨내기 때문에 결국 콜레라를 이제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경구 수액 요법을 통해서 지금은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콜레라예요. 한때 되게 무서운 질병이었고 실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무심시한 해골바가지 얘가 콜레라를 의인화시킨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얘가 지금 뭐라고 있냐, 펌프로 물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펌프에 물을 마시는 거지. 이 물이 아마도 콜레라균에 의해서 오염된 물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다들 이때 당시에 콜레라에 걸려서 지독한 탈수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건 뭐냐면은 사실 콜레라를 일으키는 게 정확히 뭔지 사람들 몰랐어요. 근데 이게 영국 런던의 캠브리지가 근처에 존 스노라고 하는 이 의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야. 이쪽 지역에서 갑자기 콜레라가 급증을 하는데 콜레라 환자가 급증한 걸 갖다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봤더니 요 일대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콜레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가설 하나 세웠지. 여기에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급수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물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물을 공급해주는. 여기가 아마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 콜레라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 급수장에 있는 물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여기 있는 급수장을 배쇄시켰어요. 이걸 이제 배쇄를 시키자 콜레라 이 전염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거지. 즉 콜레라균에 오염됐던 이런 우물을 급수시설을 중지시키니까, 폐쇄시키니까 콜레라의 감염과 확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가설을 한번 설정해보고 그걸 한번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봄으로 인해서 많은 인류의 목숨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콜레라. 지금도 동남아시아 지역 가면 콜레라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지역에 놀러 가게 되면 물 먹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콜레라 걸리면 그냥 엄청 그냥 힘듭니다. 물론 선생님 걸려보진 않았지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 역사상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뭐냐? 자, 패스트, as known as 흑사병, 영어로는 플라그라고 하는 병인데, 자, 이게 어떤 병이냐?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제 질병을 의인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죽음의 신이 지금 온 마을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다 이제 절규하고 쓰러져 있죠, 그렇죠? 죽어나가고 있는 거지. 왜 근데 이 흑사병, 검은 죽음이라 부르냐면은 흑사병에 걸리게 되면은 말초, 우리 몸에 있는 말초 사지들, 손가락, 발가락, 발, 손 이런 부분들이 또는 뭐 겨드랑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조직이 괴사합니다. 검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름이 흑사병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사진 보면 알겠지만 2012년에 7월 11일 날 지금 이 패스트 흑사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패스트가 완전히 정복이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패스트는 어떤 병이냐 구체적으로? 자, 일단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웠던 전염병이고 패스트균이 원인이 됩니다. 이 패스트균은 지와 거기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벼룩이 있어요. 벼룩이라는 아주 작은 벌레인데 점프하면서 사람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이제 기생하는 곤충입니다. 벼룩의 몸속에 패스트균이 먼저 살아요. 패스트균이 살고 이 패스트균을 갖고 있는 벼룩이 쥐를 물잖아요. 쥐의 피를 빨아먹으면 이 쥐의 몸속에도 패스트균이 막 증식을 하는 겁니다. 이 쥐들이 막 이제 쥐들은 집단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 쥐들이 A라는 쥐가 패스트에 걸리게 되면은 A라는 쥐가 이제 B라는 쥐에게 전파를 시키고 C라는 쥐에게 전파시키고 막 패스트에 걸린 쥐들이 일파만파 되겠죠.
이 엄청난 쥐들을 또 누가 벼룩이 피를 빨아먹는 거야. 피를 빨아먹고 이 벼룩이 또 패스트균을 또 갖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쥐의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가 사람의 피도 빨아먹게 되면 그 사람이 뭐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패스트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류는 패스트를 완전 정복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옛날만큼 패스트가 안 퍼지냐면은 지금 위생 상태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도시 지역이나 이런 곳에 쥐가 생각보다 많이 살지 않잖아요. 옛날엔 들쥐 되게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 이제 쥐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에 위생 환경이 좋아져서 많이 살지 않고 사람과 쥐가 서로 만날 일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균이 옛날만큼 전파되지도 않고 확산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위생 상태가 대단히 나빴던 14세기경 1300년대경의 중세 유럽에서는 이 패스트 흑사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냐, 최소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질병입니다. 야, 여러분, 인류의 인구가 1900년대 들어서 10억을 찍었어요. 근데 14세기 정도면은 전 세계 인구가 내 생각에 뭐 10억이 안 됐겠지. 근데 그럼 유럽 인구는 얼마쯤 됐을까? 유럽 인구 많이 잡아야 한 4억, 5억 됐을까요? 그때는 뭐 유럽이 뭐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근데 7,500만 명에서 2억이면은 적게 보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많게 보면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던 질병이 바로 이 패스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레이번 훅 같은 사람이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을 보지도 못했고, 또 뭐 파스테르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세균일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지도 못했고, 또 코우 같은 세균학자가 이런 패스트를 일으키는 균을 또 발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인류가 되게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스트란 병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추측만 했던 거지. 특히 그 중에 좀 되게 안습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패스트에 걸리면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집단으로. 그럼 죽으면 시체가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럼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를 일으키는 것은 아마도 냄새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몸에다가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아시아에서 수입해온 뭐 후추나 정향 같은 이런 냄새가 강한 향신료를 몸에다 뿌리는 걸 통해서 패스트를 막을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또는 패스트는 악마가 퍼뜨리는 병이다라는 미신을 이제 믿고, 뭐 마을에 좀 이제 수상한 여자가 있다, 저 마녀다, 그래요. 저 마녀가 패스트라는 질병을 우리 안에 퍼뜨리는 존재다. 그래가지고는 막 무고한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서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렇죠. 오늘날도 위생 환경이 이제 좋아지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이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가끔씩 뉴스 보면은 전 세계에 조금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지역들에서 패스트가 발병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보이곤 해요. 뭐 제가 최근에도 몽골에서 패스트가 뭐 발병했다, 이것도 이제 기사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질병,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스몰폭스라는 병인데 좀 징그럽죠? 자, 이게 천연두에 걸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얼굴에 이제 이런 식의 수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옛날에 부를 때는 마마라고도 불렀고, 또 다른 말로는 두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분들이 이제 보면은 조선시대에 벼슬 했던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인데, 보면은 조금, 이걸 보면 여기 반점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기도 보면 보이고, 여기서 아주 많으시죠, 그렇죠? 이게 뭘까요? 이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어린 시절에 천연두라는 병을 앓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아이처럼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얼굴과 온몸에 수포가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천연두에서 났더라도 요 수포가 났던 자국이 얼굴에 이렇게 남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곰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곰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천연두를 과거에 앓았다는 자국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런 벼슬을 했던 사람들 양반가의 자제들이니까 아무래도 서민보다는 위생 환경이 상당히 깨끗한 편에 속했던 사람들일 건데도 다들 어린 시절에 천연두를 한 번씩 앓을 정도로 천연두가 당시에 대단히 흔하고 또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천연두는 어떤 질병이냐? 자, 과거에 많은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고, 베리올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얘는 또 세균이 원인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병입니다. 공기로 전파가 되고요.
재생수가 7에 이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보이는데, 재생수 7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의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한테 전파시키냐, 재생수가 7이라고 하면은 7명한테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A라는 이 감염자가 B, C, D, E, F, G 그리고 H에게까지 감염을 시키는 거죠. 에이, 이게 뭐 얼마 전파가 심한 거예요? 별로 안 심한데 하겠지만, 다시 B라는 감염자가 또 그 밑에 B-1, B-2, B-3, B-4, B-5 이런 식으로 7명까지 전파시키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재생수가 7이라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전파력인 거죠. 지금 코로나가 재생수가 1이 조금 넘어요. 1 조금 넘는 재생수의 질병 가지고도 지금 온 이 세계가 난리인데, 당시 천연두 재생수 7이라고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걸리게 되면은 진짜 엄청난 고열과 발진이 발생을 하고 수포가 생기는데요. 이제 얼굴에 물집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야, 이 수포가. 치사율이 얼마나 되냐? 최대 70%까지 치사율. 그러니까 10명 걸리면 10명 중에 7명이 다 사망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낫더라도, 운 좋게 낫더라도 피부에 발진과 수포 자국이 심하게 남아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곰보가 되는 후유증이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런 분들처럼 다 이거 옛날에 이게 다 이제 곰보가 된, 피부가 곰보 자국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연두는 오늘날 존재하느냐, 자연계에? 천연두는 오늘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멸됐어요. 인류가 최초로 박멸한 전염병입니다. 어떻게 이게 박멸되게 됐냐면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영국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야.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천연두란 질병이 우리나라만 무서웠던 게 아니고 당시 유럽 사회도 대단히 무서운 질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 제너가 이 천연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젖소 목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천연두와 좀 비슷한 증상의 질병을 알아요. 근데 걔들은 그 좀 약한 천연두의 좀 뭐 순한 맛이라 그럴까? 그런 질병에 걸리고 나서 추적 관찰해 보니까 걔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거야. 꽤 제너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젖소 목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을까? 확인해 보니까 걔들은 천연두 뭔가 좀 비스무리한 병을 앓았던 그 경험이 있더라. 천연두의 좀 순한 맛이라 할까? 근데 그거를 한번 앓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더라라는 걸 이제 추적 관찰해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젖소 목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걸리게 된 어떤 병이 있다. 그 병은 천연두와 비슷한 것 같지만 천연두보다 훨씬 약한 병이더라.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그 병이 우두라는 병이에요. 우두라는 병이고, 이 병은 원래 소에서 기원하는 병이에요. 소에서 기원해가지고 사람에게로 전염이 되는 병인 거죠. 우두가 증상이 천연두와 비슷한데 되게 약합니다. 좀 아프긴 아픈데 죽진 않아, 사람들이 걸려도. 근데 이걸 걸리고 나면은 천연두에 대한 뭐가 생기더라, 저항성이 생기더라라는 걸 이제 이 제너가 가설이 생각하고는, 실제로 이제 소가 이제 우두라는 병을 먼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한테 이제 옮아갈 때 그게 이제 소젖을 짤 때 소젖에서 나오는 이제 고름인데, 그 고름 안에 우두라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이제 사람이 이제 소젖을 짜다가 고름이 막 튀었어, 막 빨아먹고 이렇게 하다가 우두에 걸린 거겠지, 그치? 우두에 걸리게 되면은 이 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하면서 우두가 이제 발병하게 되는데, 이 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보니까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사촌지간인 같은 베리올라 계통의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우두를 일으키는 베리올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낫고 나면은 우리 몸에 베리올라 계통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슷한 천연두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와도, 너 지난번에 들어왔던 그 우두 바이러스 비슷하게 생겼네? 너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지? 너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어 하고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천연두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바로 막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된 방법이 바로 에드워드 제너가 만든 종두법이라는 거고, 이 종두법은 이제 소의 고름에서 이 추출한 물질을 갖다가 사람한테 놔서 강제로 우두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 우두라는 약한 맛, 순한 맛을 앓고 나면은 아주 매운맛인 천연두는 안 걸리게 되는,
그 방식으로 이제 개발된 게 바로 종두법인데, 이 종두법이 얼마나 혁신적이냐면 이게 바로 이런 종두법이라고 하는 방법과 같은 방식을 응용해서 여러 질병에 이제 대입을 해서 나온 게 바로 백신이라는 거예요. 백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에 대한 백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매년 맞는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고, 아주 원리를 갖다가 거칠게 설명하면은 그 이제 뭐 코로나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분석해가지고 얘를 아주 이제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몸에다 낳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아주 약하게끔 코로나에 걸리게 한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항체를 갖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백신인 거지, 그치? 여러분들 그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이제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쭉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독감 바이러스의 순한 맛을 몸에다 놔요. 놔가지고는 몸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면역 기능이 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게 한 다음에 실제 진짜 독감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물리치게 하는, 그게 백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면 꼭 그날 좀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사람들은 약하게 감기 몸살을 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백신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연두, 인류가 최초로 정복한 질병이고 1977년에 마지막 천연두 환자가 등장하고 이 사람 치료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뭐 한 40년 넘었죠, 그렇죠? 그동안에 한 명의 천연두 감염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전염병, 자, 바로 장티푸스 타이포이드 피버라는 병인데, 자, 이 타이포이드 피버라고 하는 이제 질병 과 관련된 아주 이 악명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은 위험한 요리사 메리라고 해서 메리 멜런이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또 우리 의학계에 엄청난 또 어떻게 보면은 성과를 가져다 준 여성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이 아일랜드계 이주자예요. 이제 아일랜드에서 이주 온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하던 일이 뭐였냐면은 요리사였어요. 요리사. 이제 가정 좀 부잣집에 채용되는 요리사인 거예요. 부잣집에 가면 이제 사모님들 요리하기 귀찮고 하니까 이 메리라는 여성이 가서 거기서 대신 요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특이한 게, 이 메리라는 여성이 일하게 되는 부잣집마다 사람들이 장티푸스라고 하는 질병에다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메리가 원인인지 몰랐어. 왜냐면 메리는 장티푸스 증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메리가 취업하는 가정집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메리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뭐냐면, 메리의 몸속에는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이 살모넬라 타이피균이라는 균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어, 메리 몸속에는. 근데 이 메리라는 여성은 특이 체질이라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살모넬라 타이피균이라는 균과 메리의 몸은 서로 마치 우리가 지금 남북한의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살모넬라 타이피균과 메리의 몸은 서로 사이좋게 공생을 하고 있는 거지. 살모넬라 타이피균이 메리 몸에, 특히 메리의 담낭에 엄청나게 많이 증식해 있었는데, 근데도 이 메리는 전혀 장티푸스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는 자기가 장티푸스 걸렸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고, 이 집 저 집 채용돼 다니면서 이제 계속해서 장티푸스를 전파시키고 다닌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꿎은 메리를 고용한 그 집들의 가족들만 죽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제 메리가 아주 특이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전염병에서 인류가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심하게 증상을 겪고 막 거의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제대로 인지도 못할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을 할 때 증상이 있는 사람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고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역할 때 철저하게 무증상 감염자 또한 주의를 해야겠다는 사실을 이때 이제 이 메리 멜런이라는 여성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인류가 알게 된 거지, 그치? 자, 결국 메리 멜런은 끝까지 자기가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어떤 섬에 30년 넘게 격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여성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장티푸스는 어떤 질병이냐? 살모넬라 타이피균에 의해서 발병된 질병인데, 콜레라랑 마찬가지로 수인성, 즉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전염병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장티푸스가 거의 토착화되어 있어서 동남아시아 정글 같은 데 놀러 갈 사람들은 반드시 장티푸스 예방 접종을 맞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욕할 때 옌뱅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장티푸스가 연병입니다. 연병. 왜냐면 걸리면 40도가 넘는 엄청난 고열과 발진 및 지독한 변비. 콜레라는 계속 설사라는데 장티푸스는 오히려 변비가 심해져요. 그리고 근육통, 두통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아픈 거. 이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병 우리가 뭐 어디 아프거나 재수 없거나 이런 옌병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연병이라는 게 바로 장티푸스입니다. 항생제가 이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나온 현대에는 치사율이 되게 낮아졌지만 한때는 뭐 한 50%가 넘는 사망률을 보였고요. 특히 걸리고 나면 이제 고열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 보니까 열이 너무 높아져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탈모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장티푸스를 통해서 탈모된 머리는 나중에 장티푸스가 낫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제가 여기 항생제가 나온 현대에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생제가 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란 분이고, 두 번째가 이 사람은 플로리란 사람이고, 그리고 있는 사람 체인이란 사람입니다. 자, 이 세 분은 다 같이 1945년에 공동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받았냐면은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고 개발해냈기 때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연구를 하던 세균학자이자 의사였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샬레 고무판에다가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이제 배양을 했어요. 배양을 하다가 배양을 이제 해놓고는 샬레 뚜껑을 닫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닫아놓지 않고 실수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2주간 갔다가 돌아왔더니 다른 샬레에는 이 포도상구균이 잘 배양이 돼 있는데 자기가 실수로 뚜껑을 약간 열어놓고 간 샬레에는 봤더니 포도상구균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자리에 뭐가 펴 있냐? 푸른색 곰팡이가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은 여기서 어떤 가설을 하나 착안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해요. 저 같으면은 그냥 씨발 재수없어 얘가 실수 뚜껑 열어놔가지고 곰팡이 폈네 버려야 되네 이렇게 했을 건데, 알렉산더 플레밍은 딱 보고는 뭐 이상한데? 포도상 구균이 왜 여기서만 제대로 증식이 안 돼 있지? 여기 푸른색 곰팡이가 펴 있네? 혹시 이 푸른색 곰팡이가 세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설을 갖고 실험을 해봤어. 이 곰팡이를 증식시켜서 실제로 이제 세균에다가 넣어봤더니 세균이 분열할 때 세균의 세포벽이 생겨야 되는데 그 세포벽이 생기는 걸 이 푸른 곰팡이가 못 생기게 막아버려서 세균이 스스로 분열하다 터져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밍이 그걸 딱 보고는, 현미경을 보고는 이거 대박인데? 야, 이거 푸른 곰팡이에 있는 어떤 물질이 세균의 증식을 막아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많은 세균에 의한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열이 나고 근육통이 나고 이러면은 진통제나 해열제를 통해서 우리 몸이 견디게끔 하면서 몸이 자체적으로 세균과 싸워서 이겨낼 때까지 그냥 버티게끔 하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플레밍이 생각한 거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세균 자체를 바로 사멸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 감염병에 의해서 회복되는데 시간을 더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예를 들어 결핵에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결핵을 일으키는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서 결핵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결핵균과 싸워서 이겨낼 때까지 우리 몸이 잘 버텨낸다면 그 사람 살아남겠지만, 결핵균과 싸우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고통증도 있고 열도 나고 피도 토하고 호흡도 곤란해지고, 근데 그걸 못 버텨내고 져버리면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플레이밍은 푸른색 곰팡이에 있는 어떤 물질이 세균 자체를 박살내 버리니까 이 푸른색 곰팡이에 있는 물질을 어떻게 잘 배양해가지고는 사람한테 주입하면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세균을 바로 사멸시킴으로 해서 빨리 병에서 효과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낫게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논문을 두 편을 써서 발표하는데 학계에서 다 무시당해요. 뭔 개소리야. 무슨 곰팽이가 무슨 세균을 죽여.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근데 여기 있는 플로리라는 사람과 체인이라는 사람은 이 플레밍의 논문을 보고는 아 이거 뭔가 좀 다른데라는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젊은 후대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선배예요. 이 두 명이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푸른색 곰팡이에서 물질을 추출해냅니다. 그 추출해낸 물질이 바로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입니다. 세균에 저항하는 물질이 바로 항생제예요. 그리고 이 항생 물질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이걸 배양을 해가지고 이걸 약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연구비하고 개발비가 필요한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이제 돈 많았던 록펠러라는 부자가 있었거든요. 그 록펠러가 만들어놨던 이 록펠러가 석유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록펠러가 만들어놨던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같은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주는 그런 단체죠. 거기서 이제 연구비하고 개발비를 받아가지고는 이 플로리하고 체인이 실제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거지. 그게 여기 있는 이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그래서 플레밍과 플로리와 체인은 플레밍은 페니실린의 이걸 발견한 공로. 이 두 사람은 페니실린 실제로 추출해가지고 약으로 만들어낸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 사람이 같이 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그냥 발견했지만 묻혔으면 끝났을 건데 이 두 사람이 그거를 이제 무시하지 않고 잘 추가 연구를 해가지고 록펠러 재단에 돈까지 따와서 페니실린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을 세웠죠. 이 세 사람에 의해서 항생물질, 인류가 최초로 개발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물질이 개발됐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페니실린 덕분에 인류의 수명이 평균 10년 이상 늘어났다고. 물론 오늘날은 페니실린보다 더 효과적인 많은 항생 물질들이 개발이 돼 있지만 사실 페니실린은 인류의 이제 첫 번째 항생 물질로서 이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된 그런 이제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역사상 무서운 전염병의 역사 1부를 한번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부를 한번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 놓는 퀴즈를 풀면 됩니다. 오늘 또 이거 수업 듣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고생은 제가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듣기만 하는 거니까. 하여튼 또 다음 시간에 인류의 이 전염병의 역사 2부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